방송을 청취함으로써 생기는 심적, 물적 피해 및 성적 하락, 인성 변화 등에 대해 마왕과 고스트네이션 제작진 활동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음을 경고드립니다. We are the children of darkness. We're friends of moon and stars. Now you are one of us. Welcome. 자, 오늘은 좀 놀아본 오빠의 미심쩍은 상담소가 진행되는 수요일입니다. 예, 수요일 맞습니다. 수요일 맞고요. 왜냐면 좀 놀아본 오빠의 미심쩍은 상담소는 수요일 날 진행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엄연히 우리가 아무리 DJ가 막 지 맘대로 스키장으로 새고 막 이런, 아니. 감기 걸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스키장으로 요양을 가고 막 이래야 되는 그런 방송이긴 해도 최소한의 사람이 형식의 틀이라는 게 있는데 그런 건 지켜줘야 되지 않습니까? 좀 놀아본 오빠의 미심쩍은 상담소가 있는 수요일. 근데 우리 데프콘 군이 수고를 해주면서 대리 진행을 하느라고 우리 상담자들하고의 피드백이나 이런 것도 잘 연결이 되지를 않아서 오늘 좀 놀아본 오빠의 미심쩍은 상담소를 진행하기 위해서 날짜를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수요일이고요. 그리고 내일은 정상적으로 토요일입니다. 그리고 데프콘이 대타 진행한 그날이 금요일이었습니다. 됐죠? 오케이? 아니 우리끼리만 합의 보면 끝나는 겁니다. 이걸 뭐 남들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국가적인 차원으로 우리가 비교시킬 필요는 없고 우리끼리 합의 보면 됩니다. 오케이? 오케이. 자, 리틀 플레이드 브라더스 언빌리버블 카운셀링 오피스. 이 물리학을 무척 좋아하는 법대생. 그래서 이 얘기 다 끝났는데 피드백이 계속 와요. 아마도 요 문제에 대해서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의 숫자가 그렇게 많은 것이 아니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 사회에서 소위 말하는 어른들이 요구하는 성공을 하기 위해서 내가 가져야 될 태도, 또 지금의 21세기라는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사회에서 최소한의 경쟁력을 갖고 싶은 나 자신의 뭐 어떤 부분 또 나의 자아 실현을 위한 길을 택하기 위한 그런 진로에 대한 고민이라든가 우리 인생살이 자체의 어떤 실존적인 고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여기다가 옹기종기 연결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되는 건데 그래서 우리끼리 결론은 뭐였냐면은 그 꼭 물리학을 그렇게 사랑하고 뿅 가게 좋아하게 됐다고 해서 법학도인 지금 자신의 신분을 꼭 때려쳐야 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물리학에 대해서 달통한 판사, 또 예술에 대해서 대단히 조예가 깊은 변호사, 이런 사람들이 출연해야만 사실은 일이 돌아갈 수가 있는 건데도 우리 같은 경우에 특히 법조인들을 생산하는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그 법조문에다가 완전히 갇혀서 뭐 꼭 그러라고 나라에서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이 과정 자체가 어떻게 보면 또 법조인을 만드는 과정뿐만이 아니라 의사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그냥 평범한 회사원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또 심지어는 예술가를 만들어내는 과정조차도 여기부터 여기까지 코스가 딱 있고 이렇게 가야 되고 여기서 여기를 벗어나면 안 되고 이런 강박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무척 많이 듭니다. 이 우리 사회 전체에 자리 잡고 있는 이 강박이라는 거는 남한테 경쟁이 뒤떨어지면 살 수가 없다라는 뭐 이런 강박에서부터 사실 경쟁에 떨어져서 맨 뒷줄에 있어도 여유 있게 사는 사람들이 있고 맨 뒷줄에 쓰다 보면은 맨 앞줄 바로 옆에 서게 되는 이런 경우도 많고 인생살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3차원적으로 입체적으로 굉장히 입체전이 전개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인생살이를 굉장히 흑백 논리나 2차원적으로 평면적으로 파악하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여기까지 그리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거 말고는 방법이 없다. 이렇게 뚜렷이 선을 그어버리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리학이나 이 이공계 쪽, 생물학 쪽 이런 쪽으로
조예가 깊은 그런 판사가 있어야 나중에, 예를 들어 뭐, 줄기세포의 연구와 이 배아 채세의 복제를, 허용한다는 것이, 어떻게 될 것이냐. 자, 이런 거에 대해서 법학, 의학, 철학, 인류학에 대한 이런 방대한 지식과 그걸 종합 분석할 수 있는 능력과, 물론 그걸 한 사람이 하지는 않지요. 사회 각계의 각층에서 그 분야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으지만, 또 그런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각 방면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그리고 갑자기 그거를 뭐 어느 날 갑자기 50살 돼가지고 머리 굳었는데, 죄송합니다, 50살 넘은 여러분. 이제 머리 굳어가지고 새로운 지식이나 세상이 변화하는 것을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늦었는데, 그걸 갑자기 어느 날 연구를 한다고 해서 뭐가 머리에 박히는 것도 아니고, 그것보다는 젊은 날부터 꾸준히 이런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그런 바탕이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차원에서라도, 이 천체 또 물리학 이런 데 대해서 이 아마추어 이상 수준의 지식을 가지고 있고 애정을 가지고 있고 젊은 시절부터 매니아로서 탐닉해온 그런 법조인이 하나 탄생하는 것도 너무 나쁘지 않은 일인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발이 너무해가 생각이 난대요. 근데 그 얘기를 들었더니 의상 관련 전공자인 여자애가 남친 되찾으려고 하버드 법대 들어간 영화 있잖아. 거기 영화 결말 부분에 살인 사건에 대한 증인 신문 장면이 나와요. 죽은 사람 딸이 증인석에 섰는데 샤워하느라 총소리를 못 들었는데, 샤워하고 나와보니까 새엄마가 아빠를 총으로 쏴 죽였더라. 총을 치울 시간 충분했다, 이렇게 주장하거든. 근데 애는 증인한테 무심결에 오전에 뭐 했냐라고 질문을 하는데, 운동하고 뭐 블라블라 파마하고 집에 왔다라고 얘기해. 대부분 사람들은 뭐 그냥 의아해할 일인데, 그 장소에 있던 판사 변호사들은 전혀 놀라지를 않아요. 아, 그랬느냐. 파마를 하고 나면 며칠 동안은 머리를 못 감는다라는 거는 상식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마음이 가지 않는다는 거지. 물론 영화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했다라고 보지만, 그러니까 금발이 너무해 생각이 나네요. 예쁘고 잘 빠지고 금발이고 그러면 무조건 머리가 텅 비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선입견, 그것 역시도 또한 일종의 폭력이긴 한데요. 예, 그래서 다른 법조인들이 전부 다 거기다가 대해서 생각을 못하고 있는 동안에, 다른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날라리 의상 전공자였던 이 여주인공은, 아니 파마를 했는데 그러고 나서 바로 샤워를 해? 너 위증이지 하고 바로 거기서 이제 을 내버리죠. 한 가지에만 너무 몰두하면 외골수가 되는 거니까 무슨 일 하든 간에 공부는 평생 하는 거라는 말이 너무 와닿아. 근데 난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냐, 이렇게 썼습니다. 예. 한 가지 일에 몰두를 한다라는 집중력도 참으로 중요한 것이겠습니다만은, 자기 생활에서의 여러 가지 이 조합을 꾸며나가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하다못해 스타크래프트를 봐도 그래요. 물론 이 초반기에는 러쉬라는 게 있습니다. 예, 히드라 러쉬도 있고 저글링 러쉬도 있고 마린 러쉬도 있고 하지만, 그거야 저 초심자들한테 통하지 어디 중급 이상들한테 러쉬가 통합니까? 우리 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던 이런 시절에는 뭐 공부에만 몰두해라, 그것도 사실 옳은 일은 아닌데, 스포츠나 예술계통이나 이런 데 다 눈 틔우고 있어야 하고. 근데 어른들이 요구하는 대로 그렇게 러쉬를 한다, 공부 쪽으로. 가시적으로는 성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임시로 얼추 대학에 들어갈 수도 있죠. 근데 자기가 평생 그쪽에 재능이 있는 게 아닌데 러쉬를 해서 억지로 자기가 전공할 만한 능력이 안 되는, 혹은 사실은 평생 정부치기 어려웠던, 또 자신의 선택이 아니었던 이런 쪽으로, 그게 뭐 대학을 진학했다 그래서 전공이라는 게 아니라, 내가 학교를 가든 안 가든 내 인생에 할 내 전공 있잖아요. 근데 억지로 했는데, 자, 러쉬의 결과가 뭐죠? 중반 이후에 박살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하다못해 스타크래프트 게임을 해도 이 절묘한 조합의 문제가 결국 중반전, 후반전을 좌우하고 우리 인생 전체의 승부를 좌우한다라는 것을 볼 때,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거는 여러 가지 내가 사랑하는 취미와 나를 또 쉬게 해주고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힘들게 하지 않게 해주는, 이건 또 자기 변명과
이런 것과는 다르죠. 나 자신을 너무 관대하게 용서하고 끝없는 자기 변명과 이런 속에서 그냥 탈출하고서 도피하는 것과는 다른 문제니까 나를 용서해 줄 땐 또 과감하게 용서해 주고 나를 쉬게 해주고 또 몰두할 땐 몰두하고 전진했다가 치고 빠지고 이런 장기전의 문제인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어떤 외골수라고 하더라도요. 내가 사랑하는 한 가지 일에 매달려서 24시간 365일 한평생을 거기다가 몸바치는 경우는 없다고 봅니다. 심지어는 성직자조차도 신에게 자기 일생을 봉헌했다고 하는 성직자조차도 자기의 취미 생활이 있고 자기 개인 시간이 있고 자기 여가 시간이 있고 그런 거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가 진짜로 자기 인생이 진짜 핵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시간 내세의 탄력이나 이런 것들을 꾸준히 유지해야겠죠. 자, 군대에서 사고 쳐가지고서 지금 내무반에서 왕따 당해가지고 매우 괴롭다라는 우리 폐참 사연이 있었습니다. 죄는 미워하되 너무 가혹한 그런 형벌 자제해 주길 바래. 투명인간 형벌 말이야. 요즘 의경들 구타 사망 사건이 자주 발생하는 걸 보면서 자주 눈살을 찌푸리게 되는데 상관들의 그런 몰인정한 태도가 의경 사회를 더욱 삭막하게 만들고 그래서 저런 안 좋은 사건들이 일어나는 건 아닌지. 하기야 오죽이었으면 의경 신분에 자기 볼일 보는 우를 범했을까마는 이 배참 본인한테도 우리 식구들도 만만치 않게 손가락질이 돌아갔습니다. 견디기 힘든 투명인간 형벌은 잠깐으로 족하지 않을까. 그리고 어제 사연 올린 의경 아직은 정신을 못 차린 듯 하기도 해. 정말 반성을 한다면 어디 이렇게 라디오에 그런 내용을 사연으로 올리고 끝까지 투쟁이니 그런 소리를 내. 땡지. 이런 글을 데이클린이 올렸는데요. 저는 데이클린의 의견에 어디까지나 반대해요. 데이클린의 이 마지막 말이 우리 사회의 분위기를 사실은 대표하는 논리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한 문장으로 만들어 볼게요. 죄진 놈은 할 말이 없다. 이런 건데, 그러니까 죄진 놈은 입 다물고 있어야지 거기에 대해서 군시렁군시렁 하지 마라 이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그런 것들은 감정적으로 반성하지 않는 그런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 법의 과잉 금지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법 정신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그럽니다. 교실에서 친구랑 옆에 그냥 속닥 야 볼펜 있니 볼펜 미안해 나 잉크 떨어졌어 이런 애 하고 그 다음에 고의적으로 교사한테 반항을 하면서 수업을 진행을 고의적으로 반항한 친구가 똑같은 형태의 뭐 2주 정학 이런 거를 학교로부터 받는다면 그렇다면은 도대체 이 질서 유지라는 것에 대해서 내가 협조할 이유가 뭐고 이런 문제가 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법이라는 거를 이렇게 만들었으면은 사람들이 다 거기에 대해서 수긍하고 따르고 이거를 집행할 수 있어야 되는데 과잉 집행하는 게 허용이 돼버리면은 그 법 집행이라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진다는 거죠. 그러면 A 17하고 19 사이 이런 내가 A를 하든 B를 하든 C를 하든 내가 똑같은 벌을 받는다면 그리고 내가 청소를 안 하고 땡땡이를 치든 청소를 실렁실렁 하고 가가지고서 야 청소 상태가 이게 뭐야 어제 주번 누구였어 왜 이렇게 더러워 라고 하든 아니면 내가 깨끗하게 청소를 해도 무슨 생트집을 잡혀서 또 맞고 이 잘하든 못하든 똑같이 그냥 맞는다 그러면 무조건 땡치겠죠 사람들이 주번이고 뭐고 남아가지고서 할 일이 없겠죠.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아니 선생님한테 인사하려다가 미끄러져가지고서 실수로 화분을 깼는데 그걸로 애를 퇴학을 매기면 그런 건 말이 안 되는 거겠죠. 그리고 죄를 진 사람도 그 죄에 해당하는 부분에 처벌을 하는 거지. 자, 지금 이 폐참 아저씨는 말입니다. 분명히 그 내무반에 있는 동기들한테 폐를 끼쳤을지도 몰라요. 자기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부대를 이탈을 하고 많이들 고생했겠죠. 뭐 자기 동기들 밑에 쫄따구들까지 무척 고생했을 것이고 위에 장교들 어떻게 보면은 군에 있다가 잠시 떠나는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 직업군인 사람들은 평생 자기 이 군 생활에 이 자기 지휘 능력의 문제 의심을 받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건 정말 자기 삶을 위협받을 수 있는 문제고 큰 사고 치면 큰 사고가 자기 지휘 체계 아래에서 일어나면 군복 아예 벗는 걸 뭐. 그러니까 물론 피해를 입힌 건 사실인데 그렇다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존엄성, 인격, 인간으로서의 가치, 이것마저도 멸시받아야 하고 완전히 너는 죄진 놈이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그리고 또 이 패참군 본인도 말입니다. 자기가 동료들한테 미안하고 잘못했다라는 사실을 부인하면서 글을 보내진 않았단 말입니다. 자기가 분명히 잘못했고 미안하지만 그렇다고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항의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한 가지 또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나라에서 무슨 연예인들하고 이렇게 관련이 되어져가지고서 무슨 사건이 벌어졌을 때 이 카메라부터 무조건 들이대고서 이게 판결이 나서 이 사람이 죄가 있다 없다 이게 있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언론 재판은 다 진행되고 인간 하나는 완전히 파탄 내놓고 사람 박살 내놓고 뭐 이렇게 됩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그 개그맨 출신의 지금 사업가로 크게 성장하신 분, 그분에 대한 그 성추행 사건도 몇 년간 그런 식이었습니다. 나중에 결국은 그것이 이 꽃뱀의 소행이고 고의적인 뭔가에 걸려든. 근데 사실은 우리가 에이 쯧쯧쯧하고 눈살을 찌푸려야 될 부분이라 봐야 요만큼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집에 배우자나 뭐 이런 게 있는 기혼자로서 자기 가정에 대한 의무를 망각한 것도 아닌 총각 신분이었고, 아니 총각 신분으로 남녀가 연애하다가 벌어진 남녀 상열지사란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민주사회에서 남들이 뭐가 이렇게 간섭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래놓고서 이제 말하자면 꽃뱀한테 걸려들었다라는 건데, 그동안에 가해진 언론 재판이나 인신 공격이나 그리고 이 실상이 밝혀질수록 얼마나 그 황당한 사건이었느냐. 그렇다면 그 상황에서 죄진 놈은 할 말이 없다라는 식의 이러한 태도는 사실 다른 사람의 한 인생 목숨줄을 끊을 수가 있습니다. 너무 가혹한, 죄는 묘해도 그런 가혹한 형벌, 투명인간 형벌 이런 거 자제하자라고 본인 쓰시면서도 라디오에 그런 내용 올리고 투쟁을 뽑은 데서 내가 투쟁하겠다라는 걸 보니 반성 못한 듯하다. 아닙니다. 반성을 했어도 자기가 또 투쟁할 부분은 투쟁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데이클린 양이 말이에요. 무슨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갔어요. 그 죄수가 돼서 그 감옥에 갇혔습니다. 근데 감옥 안에 보니까 그 안에 수감되어 있는 수감자들에 대한 인격적인 어떤 대우와 태도와 이런 부분들이 크게 잘못된 부분들이 있고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이런저런 일들이 있더라. 그러면 데이클린 양의 논리에 따르면 죄 지어서 국립교도소 들어간 사람이니까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항의하거나 그럴 권리가 없나요? 그렇진 않지 않습니까? 자, 그럼 패참군 본인의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무지하게 놀랐잖아. 태어나서 방송 게시판에 글 쓴 게 처음인데 내 한참 지난 사연을 붙잡고 정말 미심쩍은 상담을 해주더구만. 뭐 난 그냥 마음 말대로 패참이니까 주변 모든 상황들 그냥 쌩까기로 했고, 의외로 우리 고스 식구들 중에도 국방부 이데올로기에 감염된 극우 반동들이 많구만. 아래 나한테 시비 건 분도 그렇고. 아무튼 마음 상담 잘 들었어. 다만 난 언제나 그런 게 궁금했거든. 수많은 자기 모멸과 자기 배신, 스스로도 납득할 수 없는 자기 안의 메루소적인 모습. 난 이래서 먹물이 싫어. 메루소가 뭐요? 멸치? 메루소적인 모습이래잖아. 메루소가 뭔 소리냐. 그런 자신에 대한 이질감 속에서도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이냐. 그러니까 내무반에 피해 많이 줬겠어요. 그 사건 전에도. 그저 살아내야 하니까 난 내 자신에게 두 손 두 발 다 들고 치를 던지고 오랜데 그래도 자살 같은 건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 대학 때는 좌파 학생운동 몸 바친답시고 뛰어들었지만 몸살이느라고 결국 남들 가는 군대 가게 됐고, 그러면서 의견 간 이유는 단지 여자친구와의 잦은 만남을 위해서라는 거였으니까. 모르겠다. 나는 마왕의 노래들로부터 어쨌든 살아내는 것, 그 자체가 위대한 승리라는 교훈을 얻고 사는데 또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제가 가사에서 그렇게 살벌한 얘기를 한 적이 있나요? 너무 메르소적인 모습이라 생각하지 않아요? 타인에게 상처받은 이들의 고통은 그래도 하소연이라도 할 수 있고 도움을 청할 수나 있지만
완전한 자기 자신의 자기 무덤 파기로 인해 고립되고 상처받는 인간은 과연 어떻게 위기를 넘겨야 하는지. 그래, 구원은 나 스스로겠지, 아닌가? 미안, 이건 상담 요청이 아니라 내 사연에 대한 마왕의 상담을 듣고 나서의 내 주절거림이었어. 그럼 이만. 자, 배참군. 마지막으로 그 군생활 정리하고 나오시면서 다 희생자예요. 배참 씨도 그 군대 문화의 희생자고, 그리고 위에서부터 명령 떨어지면, 쟤 왕따 만들어라. 쟤 좀 팍팍 찍어줘라. 이런 얘기 들어오면은 자기 동기, 자기 밑으로, 자기 위로 하기 싫은, 이런 집단 가학에 끼어들어서 남들 괴롭히게 해야 되는 그런 거. 저도 바로 그런, 군대에서 그런 일을 바로 겪었었고, 그리고 이제 무사히 자기 마음 안 부수어뜨리고 거꾸로 매달아도 국방부식은 돌아가니까 3개월 남았다니까 에라이. 그러니까 이제 그 지옥 같은 3개월을 마치고 나오시면서 가급적이면 너네들이 나한테 왜 그래야 하는지도 이해하고 내 잘못이니까 그러니까 나한테 그렇게 하면서 너무 또 자기 자신들 괴롭히지 말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오히려 여유를 보일 수 있는 달력에다가 줄을 그을 수 있다는 그 한 가지만으로도 그런 얘기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초조해 하지 마세요. 친구들과 나누었던 얘기들, 그리고 심지어 중학교, 초등학교 교실에서 생각했던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는 동안에 여전히 유효합니다. 초등학교 때 선생님한테 회초리, 종아리, 따귀 이런 거를 맞으면서 과연 어른들은 아이들인 우리에게 선생들이 따귀를 때리는 것을 왜 두고 보는가 하면서 느꼈던 그런 울컥한 분노.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거치면서 왜 우리 사회에서 개인은 이런 식으로 되게 위협 속에서 몸을 사리면서 우리는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는 걸까? 라면서 느꼈던 의문, 이런 것들을 우리 패참 씨의 세대들은 그 세대들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고, 또 저 같은 386들은 386들 나름대로의 정서와 우리끼리 통하는 뭔가가 있습니다. 또 6.25 세대는 그들끼리만의 통하는, 어떻게든 살아남아서 우리 자식 새끼들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으로 대변되는, 어떻게 보면은 그 외루소 이 데카당 아방가르한 그거보다도 더 저릿저릿한 그런 공유하는 정신들이 있죠. 어떻게든 살아남아서 내 새끼들 먹여 살리겠다라는, 그거 처절한 절규 아니에요. 그거를 반드시 근시안적이고 그런 것이 오늘날의 이 미래가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었다라고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비난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 당시 상황이 그랬던 건데. 근데 살아가다 보면 저는 가끔 궁금했어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개인 한 사람들이 이제 직장에 들어가고, 넥타이를 메고라는 남성 쪽 표현으로 해서 여성분들한테 죄송한데요. 여성들이 사회생활을 하게 된다라는, 대표적인 의료법이 뭔지를 잘 모르겠어서 하이힐을 신는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없고 말이에요. 핸드백을 맨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남자들 같은 경우에 넥타이 맨다라고 얘기하면은 아주 간단하게 상당히 많은 거를 대변하는데, 또 그 넥타이가 그 목 부분을 졸라매는 도구라는 데에서 그런 표현이 참 저릿저릿하게 느껴지는데, 목에 어떻게 보면은 평생에 사슬이 걸리는 거잖아요. 그런 생활을 하면서 우리 개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녹아서 부스러지고 다 없어지고, 우리는 이 사회 속에서 각자 다 개별적으로 고립돼서 그렇게 사는 것일까 하고 생각했지만, 세상이 꼭 그렇지는 않더군요. 바로 나 자신이 포기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 것, 그동안에 어딘가에서 누군가 원군이 도착을 합니다. 그 원군이라는 게 내가 전혀 생각지 못한 지역에서 나름대로의 모임을 만들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바를 실천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그런 사람들일 수도 있고, 우연히 누군가하고 연애를 하게 됐는데 그 상대방도 그런 데 대한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그건 옳지 않아 라고, 최소한 지금의 어떤 실천 방도나 개선 방법이 없어도 그건 옳지 않다라는 것에 대해서 동의할 수 있는 누군가를 만나는 것,
그런 자그마한 의견들의 개인 하나하나들이 모여가고 그런 것들이 쌓여가고 그런 것들이 실천의 영역으로 넘어가고 그런 것으로 역사가 진행되는 것. 이런 시간들은 우리 시간 앞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오히려 가장 두려운 것은 그런 것들이 평생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 내가 녹아 들어가서 사라지고 말 거야. 이런 차원의 문제들이 아니라 살아가면서 내가 나 자신을 속이기 시작하고 망각하기 시작하고 내가 고민했던 문제들에 대해서 잊어먹으면 차라리 나은데 그걸 기억하고 나를 고민하던 문제와 그리고 나를 배반한 나의 모습에 대해서 변명을 하기 위해서 예전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 모멸적인 말을 던지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또 부인을 해야 될 때 마음이 더 아프죠. 그러니까 나의 사람들과 나의 길을 가는 거죠. 나의 길을 나 혼자 가봤자 내 잘난 척이고 나 개인 한 사람의 전쟁이고 세상에 대한 나 혼자만의 전쟁을 어쨌든 나는 수행하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주위를 보면 의외로 나랑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 많거든요. 근데 그게 예를 들어 뭐 정치적인 견해라면 좌든 우든 그러면 나랑 맞는 쪽 사람들 쪽으로 가면 되잖아요. 그래서 나랑 틀린 사람들은 또 모조리 없어져야 될 대상이라거나 적이라거나 이런 건 또 아니잖아요. 또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이 반대 의견을 얘기해 줘야 그 거울에 내 말을 비춰볼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나는 그냥 나의 사람들과 나의 길을 가면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또 귀를 기울이는 거. 그런 거죠 뭐. 황규영의 나는 문제없어 가사의 표절이었는데 그 노래 보내드릴게요. 실토하면서. 저 넥스트의 드리머를 보내드렸고요. 이번에도 앞에 1시간은 뭐 지난주에 피드백으로 채워질 것 같은데 사실 새로운 상담이나 새로운 고민을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고민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되려면 이제 고민을 써서 보내신 분, 또 미신적인 상담을 날린 그 다음에 또 우리 식구들의 피드백, 그래서 여러 사람들의 생각을 모아보는 요 절차를 맞춰야 이게 아무래도 좀 정리가 되는 게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피드백으로 다시 한번 지난주에 나왔던 고민들 얘기들을 되풀이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것도 결코 시간 낭비나 아니면은 반복적인 그런 이야기들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로브가 트랜스젠더 얘기에 대한 피드백을 보내왔고요. 그 트랜스젠더 상담 원하시는 분, 그분 얘기 어떻게 보면 너무 이질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마음 상담을 들으면서 나도 이 생각 저 생각이 많이 들더군. 내 자신부터 그걸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왜 사람들 그러잖아. 이제 그런 거 받아들일 때도 됐고 아무렇지 않다가 생각을 하다가도 막상 내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하고 상담 원한 그분처럼 만약 누군가 나에게 먼저 트랜스젠더다라고 밝히고 친분을 쌓아가기를 원한다면 난 과연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 마음말대로 정말 우리 사회는 나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데도 어느 한 집단을 싸잡아서 몰락시키고 편애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 그 점에서 상담이 너무 와닿았어. 특히 마음이 그랬잖아. 저번 주일이라 기억이 뭐 리얼이 좀 떨어지는데 그런 얘기인 것 같아. 내 자식이 조심해야 된다라고 그러는데 그게 안 되면 내 스스로 내 자식에게 손을 들 수는 있어도 막상 남이 내 자식한테 그랬을 땐 정말 그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그건 평소에 내가 조심하라고 입에 달고 살았던 나의 업보라는. 제가 이와 비슷한 취지의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이거하고는 굉장히 다른 맥락인 것 같은데요. 이거 완전히 딴 얘기인데 이렇게 되면. 소수의 사람들에 처해 있는 그런 상황에서 나는 예외다라고 생각하고 난 항상 저런 쪽 위치에 서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일루절루 그 말의 폭력의 화살 그리고 자기가 어떤 진실이나 정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성의 있게 관찰하지 않은 채로 날리는 그냥 무조건적인 폭력 혹은 때로는 적극적이지는 않더라도 적극적인 그런 공격과 폭력은 아니더라도 무관심이라는 것 자체가 그것도 일종의 화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결국은 돌고 돌아서 나한테 그 화살이 그대로 날라오진 않지만 그 화살 맞은 놈이 던진 창 맞은 놈이 던진 짱돌 맞은 놈이 날린 나무까지 내 자식이 맞죠.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돌고 돌고 한다는 그런 얘기였죠. 어느 날 문득 내 자식이 아버지 사실은 저 동성을 사랑하고 있습니다라고 할 때 어디서 보상을 받고 어디서 대책을 세우며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고. 자신의 부모 또한 자신이 동성애자라고 생각하고 키우진 않았을 거고 부모는 정말 자기가 잘 살아주기를 원했고 평범한 가정에서 아내하고 자식들과 행복하게 살아가는 평범한 아들이기를 원했기 때문에 부모님만 생각한다면 아무 생각 없이 결혼해서 평범하고 행복하게 살 자신이 있었는데 그건 자신을 숨기고 배우자가 될 사람에게 할 도리도 아니고 미안해서 그럴 수도 없었고 자신이 동성애자라는 걸 마음속에 숨기고 그렇게 살 수가 없었다라는 그 홍석천 씨가 커밍아웃 후에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너무 말이 그럴듯해가지고 기억하고 있었어. 그래요. 요 부분이 찌릿하네요. 부모님만 생각한다면 그렇게 될 수가 있는데 자기 자신을 숨기는 거 물론 사람한테는 자기 자신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니까 중요한 문제지만 배우자가 될 사람에게 할 도리가 아니다. 이 말도 또 찌릿하네요. 사실은 그 결혼하고 나서 결혼 생활을 한참 하고 난 다음에야 자신이 동성애자다라는 걸 발견하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건 이제 고의적인 건 아니잖아요. 근데 자신이 그렇다라는 걸 알면서 그러면서 상대방을 기만하면서 이제 결혼 생활을 시작하게 되면 그건 정말 또 사람다운 도리가 아니니까 그럴 수도 없는 거고. 자, 뭐 그런 데 대한 얘기였고 교회를 맹신하는 엄마 때문에 아주 괴롭다라는 사연에 대한 이 피드백은 무지하게 많은 양이 왔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연들이 온 걸 보면은 좀 그런 생각도 드는 것이 사실 젊은 세대들보다는 우리 부모님들 세대의 어떤 종교 생활의 정도를 분명히 벗어난 것으로 보이는 그런 맹신이나 맹목적인 뭐 이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는데 아마 우리 부모님 세대의 정신적인 가치관 같은 것들이 우리나라 현대사의 질곡을 겪으면서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 되면서 정신적으로 기댈 그런 모든 점들이 붕괴되었던 그런 시점에서 좀 잘못 뿌리를 내린 그런 부분들이 많다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고요. 그리고 뭐 교회 안 나간다라고 했다가 아버지한테 두들겨 맞고 집에서 쫓겨났다라는 사연에서부터 시작해서 뭐 아주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연들이 들어왔습니다만은 이 개인적으로 사실 현명하게 대처해야 될 부분들이라는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종교 자체의 원리나 뭐 이런 것들이 잘못되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잘못되어지고 잘못 쓰여지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한 정보 파악하고 공부 그리고 나 자신이 이제 그거를 선택을 할 거냐 말 거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아주 간절히 필요한 그런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부활을 의심하는 토마의 손을 옆구리에 있는 상처에 집어넣어서 확인을 넣게 해주었지 네가 감히 나를 의심해 그리고 3단 옆치기로 토마를 날린 다음에 허리를 접어버린 분이 아니기 때문에 의심을 품는다라는 것은 사실 진정한 신앙생활로 가기 위한 중요한 과정일 수 있습니다. 한 번도 의심을 품어본 적이 없고 어릴 때부터 뭐 예를 들어 모태신앙이었는데 이렇게 돼서 이렇게 하여 이리 하여 나왔으며 이리하여 이리 되었느니라 믿습니다. 이걸로 지금까지 일생을 70년을 그냥 끝냈다. 이게 좀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의심이 들고 그 의심을 확인을 하고 그러면으로써 또 확신을 가지고 또 결정적으로 지식으로 끝까지 확인이 되지는 않는다라는 것은 저도 경험적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알고 있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지식이나 논리나 알려고 두는 것 그것 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 무조건 믿어라 그러는데 거기서 결론이 다르죠 저는.
제쪽 결론에 찬성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결국에 최종 결정은 그 논리나 공부나 지식이나 그것에 의해서 최종 결정이 나지는 않는데, 그 최종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의심을 버리고 나는 믿어야 돼. 의심을 버리고 나는 믿어야 돼. 이러한 태도가 아니라 자기가 의심나는 부분이 왜 그런가 하는 자료들을 찾아서 공부를 해보고,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종교학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수백 년간 갑론을박해온 문제에 대해서 나 역시 의심을 품고 있구나라는 그런 부분들을 지적하면서 이 종교를 떠났던 사람들의 명단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신앙을 택했던 사람들, 이런 역사적인 사람들의 이름들이 나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우리 앞서서 태어났던 사람들 중에서 똑같은 고민을 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엄마 아버지가 나가라고 그래서 그러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이 행하는 그런 주체적인 신앙생활이 되어야 될 것 같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모가 그 자녀를 대단히 비주체적인 대상으로 파악을 하다 보니 자녀의 진로, 적성, 진학, 장래, 결혼, 취직,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실 위험선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간섭과 통제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왜 위험선이냐면은 수명이 한 500살이나 1000살쯤 사셔가지고 끝까지 지켜주실 거면은 문제가 없겠는데, 결국은 가실 분들인데, 그렇게 해가지고서 싸고 돌기만 해서야 자기 인생을 자기가, 이렇게 주위에 보면요, 이런 경우도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 주위에도 있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나가가지고 자라가지고 진학하고 취직하고 결혼하는 대상자 정하고, 그리고 어디다가 집 구해서 살고 이럴 때까지 자기 의사가 한 번도 없었던 경우 찾아보면 의외로 많다니까요. 이런 경우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는 이 신앙조차도 엄마 아버지가 믿는 거니까 당연히 너도 믿어야 한다라고 가족 구성원의 자녀들인 이 세대들은 부모 세대들이 믿는 그 신앙, 옳다라고 결정한 그 신앙에 당연히 포함이 된다라는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크게 잘못된 경우인 것 같고요. 오히려 선택의 기회를 줌으로 해서 이것이 우리 엄마 아버지가 억지로 나가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엄마 아버지가 싫으면 안 해도 되는데, 안 나와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네 마음인데, 엄마 아버지는 이런 이유로 이곳에 진리가 있다라고 생각한다. 여기에 또 해답이 있다라고 생각한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생각할 기회를 주고, 그런 다음에 본인이 맞다라고 결정을 내리면 또 얼마나 가족들끼리 온화하고 행복한 신앙생활 되겠습니까? 그거를 애가 교회 안 간다고 이단 협착이지 날리고 막 이럴 거면, 그랬으면 우리 나랑 한랑교도 크게 번성했겠죠, 예전부터. 우리도 약간 조폭적인 조직을 좀 강화하면서 이 포교 활동을 좀 나랑 한랑교가 아니고 나랑 해야 돼, 뭐 이런 쪽으로 좀 종교를 바꿀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이 교세가 확장되지가 않아요. 원래 이 사이비 종교는 5,000명만 되면은 교세 빵빵한 거고, 신도가 300명만 되고도 먹고 살아요. 왜냐하면 교회야 기껏해야 11조지만 11조라는 것도 저 서양 세계에서는 거의 뭐 사문화되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고 우리나라에서만 존재하는 엄청난 양의 세금이지만, 근데 사이비 종교는 너의 전 재산과 그리고 너의 딸을 바쳐라거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한랑교는 분명히 잘 나갈 수 있는데, 야, 이거 200명 선에서 100명이 더 늘지려나요? 다음 주에 거국적으로 나랑 한랑교 구국 기도회 한다고 포스터 붙여라. 2월 5일날 나랑 한랑교 집회 있습니다. 올림픽홀에서. 농담이고요. 넥스트 콘서트입니다. 제목은 혁명전야고요. 왜 혁명전야는 인지는 와서 보시면, 그건 눈으로 비주얼로 확인하셔야 되고요. 음악으로는 확인이 안 될 거예요. 자, 1부의 피드백은 저 교회 종교 맹신 얘기를 하려고 그러니까 조금 피곤하네요. 저 부분들은 이제 각자 개인의 현명한 판단과 노력과 이런 부분에 맡기기로 하고, 그냥 저희는 이제 지난주의 피드백보다는
이번 주 상담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2부부터 본격적인 상담을 시작하게 될 텐데, 그 전에 가볍게 우리끼리 낄낄댈 수 있는 얘기나 몇 개 해볼까요? 딴 분에 비해 가벼운 상담이야 난 이라고 지 스스로 얘기를 하고 있네요. 고스를 들은 지 1년이 넘어가고 어쨌든 나는 사기가 우리 삶의 원동력이라 믿고서 그래서 어제 붕어빵 얘기를 나도 해봤어. 그래서 헐 업그레이드해서 붕어빵에는 원래 붕어가 들어있었어. 붕어 속 있잖아, 내장 같은 거. 그거를 빼낸 다음에 붕어 안에다가 팥이랑 여러 가지 속재료를 넣어서 쪄서 만든 거였는데, 근데 붕어가 비싸잖아. 그 궁중 음식이었는데 서민들이 그게 부러운 건지 어쨌든지 따라 만든 건데 그거를 붕어 떡이라고 불렀다고. 그래서 개화기를 거쳐서 빵의 개념이 거치면서 개화기 좋았다. 빵의 개념이 생기면서 붕어빵이 생긴 거지. 호떡의 이름은 원래 호였어, 호. 호라는 잎사귀 종류가 있는데 거기에 원래는 꿀을 넣어서 만든 애들 간식이었다네. 이걸 쫙 애들한테 뿌리고 모두 이걸 믿어버렸다. 그리고 나갈 때 후회헬 쫄팔팔팔 쫄팔팔팔 이걸 믿냐? 너네 어떻게 위험한 세상에 헤쳐나갈래? 생각이 있니? 어떻게 붕어빵 붕어가 있니? 후후. 이랬다가 엄청난 욕구와 함께 비난의 목소리를 들었는데 마지막에 괜히 저걸 털어놨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근데 그 동시에 함께 스며드는 즐거움과 이 쾌감 완전히 뺑강 느낌이었어. 이러다가 양치기 소년 꼴이 날까봐 무서워. 어떻게 사기를 끊지? 사기를 끊으실 필요는 없고요. 사기도 금단 증상이 있기 때문에 괜히 섣불리 사기를 끊으려고 했다가 그걸 참지 못하고 대형 사기를 친다든가 이런 경우에 본인과 사회에 더 큰 피해를 주게 됩니다. 그리고 본인은 사기라고 믿지 않았는데 결국은 사기가 되는 거 이런 경우에는 더더욱 큰 피해가 됩니다. 이 정교한 이론 얘기 빼놓고서 무지무식하게 설명하면 예를 들어 기독교 계통의 종교에서는 모르고 지은 죄는 죄를 지을 의사가 없었는데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거기 때문에 죄가 더 가볍고 이게 죄인 거를 알면서 그 죄를 감행한 놈은 아주 나쁜 악질이지만 불교 쪽 개념에서는 거꾸로 되는 수도 있다 그럽니다. 거꾸로 된다가 아니라 거꾸로 되는 수도 있다 그럽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가 이게 죄인지 아는 녀석은 이게 죄야 라고 생각하니까 조심조심 해가지고 주위에 요만큼밖에 피해를 안 주는데 자기는 이게 죄인지도 모르고 이게 옳다고 믿고 이거야 라고 생각하고 막 벌리고 다녔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죄였던 거예요. 그럼 세상에 엄청난 피해를 주겠죠. 사람 수천 명 수만 명이 목숨을 잃은 그 인류의 앞에 비극적인 그런 재앙 앞에서 예수 안 믿어서 죽었다 뭐 이런 얘기 던지고 막 이러는 거 이런 게 이제 자기는 그게 옳다고 믿고 있는 거지만 그 입에서 나온 가시돋친 말과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그 모든 것들이 그 종교 자체에 대한 경멸감과 환멸감을 이 사회에다가 점점 조장을 시키고 그 종교 믿는 사람들을 다른 사회에 믿는 사람 다른 사회에 있는 사람들하고 분리시키고 해서 그 종교에 결국 피해를 입히고 있는 것이죠. 그 종교가 그렇게까지 유치하고 그렇게까지 막 나가는 종교가 아닌데 그러니까 자기는 그게 옳다고 믿다고 얘기를 하고 한답시고 하는데 옆에 사람들은 참 막 돌아버리는 거죠. 이 어물전 망신은 꼴뚜기가 시킨다고 그러면 돌아버리는 거죠. 완전히. 자꾸 왜 지난주부터 이쪽 계통 종교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은 중동 사람 아니었습니까? 동양인도 아니고. 그런데 이상하게 유럽 문명 쪽에서 그게 이제 주류가 되면서 십자가에 예수가 매달려 있는 걸 보면 누가 봐도 유럽인의 얼굴을 하고 있는 그런 예수의 모습을 우린 많이 보게 됩니다만은 사실 그렇게 생겼겠어요? 생겼다면은 지금 약간 예수님 그 십자가에 달리는 모습을 보면 브래드 피트 같이 생겼다는 생각이 들 때가 가끔 있는데 그것보다는 오히려 오사마 빈 라덴 비슷하게 생겨 맞는 거 아니냐 지역적으로 봤을 때는 인종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이야기인데 동양인인 우리가 까만 머리에 노란 피부인 우리가 그런데 기독교를 믿는 사람이 있다 라는 거는 바로 그 양반이 그렇게 만들어주신 거 아닙니까?
근데 뭐 예수 안 믿어서 태풍 맞아서 사람 죽고 뭐 이런 이건 웃음도 안 나오고 그냥. 내 직업이 웃기는 일이야? 그랬어요 저랬어요 흰새 한탄 말이야. 나의 위치에서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말 이런 거에서 나불나불 하잖아. 주제로 말 좀 하고 싶어. 우리 집 풍족하지 않아. 그래도 삿입에 거미줄은 안 쳐. 그나마 다행이지. 그래서 내 동생은 목욕탕에서 빨래하는 일을 하고 있어. 성격이 내성적이라 다른 사람과 부딪히는 일을 싫어해서 그렇게 알바 삼아서 일을 해. 알바라고 하지만 집에서 생활비를 전담하고 있지. 나는 1년 반 정도 휴학하고 이제 복학하려고 소뚜껑집에서 알바하고. 근데 사람들이 참 무시를 해. 왜 그럴까? 우리 집이 돈이 없이 살아서 그렇지 그런 경우 많이 당해서. 그래 돈이 왼수라고 해야 되나? 돈이 없으면 불편한데 먹고 살잖아. 근데 왜 그럴까? 동생이 일하는데 동창 만났대. 근데 동창이 웃더라는 거야. 신성한 노동을 통해서 돈 벌고 있는데 그게 웃기는 일이야? 내 요술지팡이로 다 그 녀석들 궁뎅이에 돼지꼬리를 달아줄래. 이렇게 집 나와서 밥 먹는 것도 목에 걸린다. 대학생이라고 하지만 이거 허울만 좋은 대학생이잖아. 마음이 싸늘하면서 씁쓸하기도 하고 아직은 불안감이 가시질 않아. 이 불안감 말이야. 마음은 어때? 나라면 아니 이런 말조차 불안하지. 미완성이잖아. 어떻게 했을까? 나 잘하고 있는 거야? 그냥 할 일 없이 주절주절 하고 있는데 더 열심히 살아보려고. 내일 당장 죽을지도 모르는데 하여간 긍정적인 사고관. 아자아자.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잘하지. 고마워. 두두둥. 사연 읽어줄 거지? 판감자라 불러줘.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연이었습니다. 이거 상담 사연을 왜 넣어놨냐? 응? 뭐 속상하는 일이 조금 있기는 해도 자기 혼자 극복 다 하고 열심히 정말 꿋꿋하게 살아가고 있는 떳떳하고 아름다운 모습인데 이거 상담 사연에 이거 왜 껴놨냐 이거. 아무런 문제가 없잖아. 일단 직업이 웃기는 일은 아니죠. 왜냐하면 웃기는 일은 그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웃기는 일은 우리나라에서 개그맨이라고 불리죠. 외국에서는 코미디언이라고 불리고 그 아주 피말리는 직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하나도 웃기지 않는 일이네요. 자, 2부에서 본격적인 이번 주 좀 놀아본 오빠의 미심쩍은 상담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달변 요정 역전만루 홈런에 어차피 난 이것밖에 안 돼. 그리고 미스터 펑키의 또 지하 들었습니다. 좀 놀아본 오빠의 미심쩍은 상담소를 듣고 계세요. 살얼음판 위에 오리가 보낸 글입니다. 23살 내 친구가 애 낳고 이혼했대. 대학 들어와서 한다는 소식을 못 들었는데 지금 무슨 이유는 이 상황이 웃긴 게 아니고 제목이 너무나 하드보일드로 모든 상황을 그냥 한 줄로 쫙 설명을 하고 있어가지고 기가 막혀서 너무 직선적이라. 이 친구가 우리 3학년 때 그러니까 2년 전에 결혼을 했대네. 심하게 반대한 결혼이어서 그냥 조용히 연락도 안 돌리고 한 것 같은데 작년에 애 낳았다는 소식을 듣고 한번 찾아갔었거든. 근데 집안 꼴이 말이 아닌 거야. 깐난에 있는 집에서 담배를 피우질 않나. 청소도 안 되어 있고 아주 엉망이었는데 남편 되는 사람도 나이가 7년 차인데 직장도 없고 애를 키울 능력이 도저히 없어 보였거든. 내 친구도 아직 학생이라 경제적 능력도 딸리고 말이지. 만난 지 한 달 돼서 결혼했대는데 우와. 예, 이게 이제 스파크 튀긴다고 하는 거죠. 이건 튀긴 정도가 아니고 그냥 스파크의 폭포가 흘러넘쳐 흘렀군요. 그래도 난 내 친구가 행복하면 괜찮다고 생각을 했어. 그런데 오늘 싸이월드로 쪽지가 왔는데 이혼했다더라. 애기는 자기가 혼자 키우겠다는데 정말 내가 다 막막한 거 있지. 친구 왈 자기 나무라지 말고 응원해달래. 결혼할 때보다 진지하게 생각한 거라고. 모르겠다. 이럴 땐 뭐라고 해야 하는 건지. 내 성격상으로는 당장 달려가서 그 남편 힘껏 때려주고 내 친구한테도 막 소리 지를 것 같거든. 근데 그러면 안 되겠지. 안 그래도 지금 혼자 많이 힘들 텐데
우선 불같은 내 감정 좀 가라앉히고 생각해봐야겠다. 도대체 난 뭘 해줄 수 있는 거지? 응원해달라잖아요. 응원해주시면 되잖아요. 이걸 왜 저한테 보내신 거예요? 이해가 안 가네. 이거 누가 뽑았어? 나 참. 아니 뭐 식구들도 리플들을 그냥 많이 달았는데 뭐 그놈이랑 다시 살겠다는 말 안 하도록 확답 받아라. 어? 애땜시 이런다 그러면서 다시 사내만에 하면 더 골치 아픈데 예. 자기들이 알아서 하겠지. 그리고 뭐 능력이 어떻든 간에 뭐가 어떻든 간에 애한테는 애 아빠가 훨씬 더 중요한 거일 테고 응원해 달라잖아. 갈라섰는데 스파크 튀겨서 정말 젊었을 때의 그 감정으로 불타는 연애 감정으로 결혼해서 아기는 남았지만 그 자기 인생을 실패했다거나 아니면 젊은 시절을 뭐 이랬다거나 라는 쪽으로 생각을 하기보다는 이 아기의 엄마로 손 불끈 쥐고 이 아기 기르면서 자기가 헤쳐가면서 살겠다잖아요. 무슨 문제가 있는 거야? 무슨 뭐 정말 심각한 아기의 생명 유지가 힘든 막 이런 상황에 빠져 있는 막 그런 상황이나 10대 미혼 뭐 가출 막 이런 것도 아니고 20살 넘었으면 어른이고 응원해 달라잖아. 자, 대한민국 잘 하겠죠. 때로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지 말고 대한민국 자, 이게 그냥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잘 하겠죠. 잘 하길 바라고요.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한둘이겠어요. 마왕의 바이오리듬을 고려하지 않고 질문. 한 가지 부탁할게. 진돗개 한 15번 정도 반복해서 말로 좀 해봐. 좀 읍조리듯 곱씹는다는 느낌으로. 부탁이라고는 하지만 왠지 약간 똥개훈련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벌렸다가 놀리는 거면은 보복 살벌하게 당하는 거 알죠? 진돗개. 아, 됐어요. 무슨 15번. 비단 진돗개뿐이 아니야. 마늘. 샤롯. 설탕. 경계태세. 심지어 자기 이름마저 반복해서 여러 번 소리내서 말하다 보면 서서히 그 의미가 모호해지는 거야. 매일 보던 자기 얼굴도 일순간 거울 속에서 갑자기 낯설게 느껴지는 것처럼 그 마늘을 보면서도 저게 정말 마늘일까 하고 생각해야 된다고. 언어와 부호에 대한 이야기일까? 내가 사회적 훈련이 덜 된 걸까? 무의식적으로 눈앞의 현실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은 아닐까? 난 정말 외계에서 지구로 보낸 특파원일까? 무분별한 상상력과 의식적 표출일까? 과대망상일까? 난 어렸을 때부터 이와 같은 현상에 혼자 놀라곤 했어. 주위 몇몇 사람들한테 저런 일에 대해 물어본 적이 있는데 그들의 대답은 날 외로움에 빠뜨렸을 뿐이야. 난 가끔 나의 보이지 않는 수많은 촉수 중에 몇을 보통 사람들이 느끼지 않는 미지의 영역에 걸쳐놓은 것 같은 생각이 들어. 그 영역은 초현실일까 오히려 내추럴일까 결국엔 그게 그건가. 맙소사. 보통들 말로 하는 게 가장 직선적이라고는 하지만 글쎄 직선이 좀 빠르긴 하지. 직선적. 먹고 살기도 바빠서 죽겠다는 이 시점에 이건 그저 발톱의 때 같은 고민일까? 당장 집어치워야 할까? 일단 약을 드시고요. 글을 쓰시기 전에 의사 선생님이 하루에 2알씩 식후에 먹어라라고 얘기해 준 약 있죠? 그걸 드시고 글을 쓰세요. 예?
제발 그리고 우리나라 환자들 막 의사 선생님 앞에 가가지고 의사 앞에서 훈계하고 의사 앞에서 막 약 이름 막 대고 막 이거보다 저게 더 좋텐도 막 더 아는 척하는 환자 있고 막 이런데 예? 의사가 그렇다 그러면 믿고 일단 예? 복용을 해요. 복용을 일단 약을 드세요. 그게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언어 논리학, 기호 논리학, 예, 뭐 언명학, 유명론, 이런 의문학, 이건 정말로 언어와 부호에 대한 이야기일 뿐이거든요. 이건 누구나 그래요. 똑같은 단어를 연속해서 외우고 있으면은 귀에 들리는 그 발음 상의 그 공기 주파수를 진동시키는 그 소리의 부호의 특징만 남지 그 부호가 상징하는 상징 의미하고의 연결고리는 점점 멀어진다고요. 당연히 주의력이 집중이 떨어지니까 책상은 책상이다라는 책이 있죠. 거기에 보면은 요도크 아저씨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책이 아마 요런 종류에 대한 감각들을 가장 잘 설명해 놓은 책이면서도 쉽게 풀어놓은 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복잡하게 너무 들어가거나 기호 논리학적으로 들어갈 필요 없이 그 책 한 권 읽어도 대략 깨닫게 되는 이야기들이지만 언어는 결국 약속이거든요. 그러니까 진돗개를 진돗개라고 우리가 불렀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그 꼬리가 이렇게 생겼고 그리고 충성심이 강하고 뭐 강력하고 예, 우리나라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우리의 토종이고 이런 그 강아지 개 진돗개하고 진돗개라는 이 발음이 연결된다라는 것은 우리 사이 약속이거든요. 근데 이제 요도크 아저씨는 어느 날 왜 내가 이 눈앞에 있는 컵을 집어들어서 물을 마셨다라고 말을 해야 된단 말인가라는 생각을 하고 나는 이 물을 요도크란 단어로 바꾸겠다라고 생각을 하죠. 실제로 읽어보면 완전 딴 얘기일 거예요. 제가 지금 지어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내용이 대충 이렇다고요. 그래서 나는 컵을 들어서 요도크를 마셨다라고 얘기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이제 점점 심해지는 거죠. 그래서 나는 요도크를 들어서 요도크를 마시기 시작했다라고 얘기하고 시작하고 나중에 나는 요도크를 들어서 요도크를 요도크했다라고 말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요도크는 요도크를 들어서 요도크를 하고 요도크를 한 뒤 요도크를 해서 요도크 뒤에 요도크해서 요도크했다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이제 이 자기가 그래서 자기 안에 고립되고 말죠. 이런 현상들이 특히 언제 일어나냐면 가수들이 노래 녹음을 할 때 일어나요. 그래서 보컬 디렉팅을 할 때 제가 다른 디렉터들하고 조금 다른 게 그런 게 있다고 그래요. 단어의 의미를 지금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다라는 점을 굉장히 자주 지적한다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음정이 정확하게 맞을 필요가 없는 부분에서 음정이 맞는 거를 거꾸로 혼을 낸다라는 거하고 이런 부분에서 어벙스럽다라고 표현하는 후배들이 참 많은데 예를 들어서 무슨 노래 예를 들까 우리 옛날 노래 그럼 최우섭 씨 노래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그대 나를 위해 웃음을 보여도 허탈한 표정 감출 순 없어 이렇게 가진 노래가 그럼 허탈한 이 허탈하다라는 부분을 부를 때는 허탈하다라는 느낌을 가져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가수가 보컬 마이크 앞에서 노래를 잡고 이 노래를 녹음을 하기 위해서 여러 번 녹음을 해요. 그러다 보면 정말로 입속에서 이 발음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대 나를 위해 웃음을 보여도 라고 노래를 부르는데 그대라는 단어에서 그대라는 지칭도 사라졌고 나를 위해라는 의미도 사라졌고 웃음을 보여도에서 웃음이라는 단어의 의미도 없어요 이미. 요 음정에 맞춰서 웃음, 스음에서 밀어 보여도 힘 빼, 도에서 힘 빼. 음정 거기서 떨어졌어. 허탈한 해서 탈한에서 꺾어서 올라가. 이것만 남아있고 웃음, 허탈하다, 그대, 나를 위해 이 모든 종류의 단어와 문장이 의미를 상실해요.
근데 그게 느껴지거든요. 노래를 듣다 보면. 근데 기계적으로 음정하고 박자에 맞춰서 요 가사에 맞춘 노래를 부른 거를 사람들이 그냥 들으면 아무 이상이 없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 그러니까 지금까지 밀어, 여기는 올려쳐, 여기는 내려, 여기 힘 빼. 다 되고 났으면 마지막에는 다시 또 계속 주의를 준다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내가 주의 준 상황은 다 잊어먹어라. 이렇게 한다라고 대충 큰 감 중에서 부소품 껴놓은 걸로 큰 그림으로 보고 요 부분을 밀어쳐 이런 부분 이제 생각하지 말고 뒤로 쓱 물러서 노래 전체를 보고 자 가사 의미 다시 한번 회복해라. 허탈하다라는 느낌, 웃음을 보인다. 힘없이 뒤돌아서는 그때 애틋한 느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뒷모습을 볼 때의 느낌. 자 이거를 회복한 상태에서 노래를 불러야 된다. 이게 회복이 안 되면 단순히 부호를 발음하는 데서 끝나기 때문에 부스에서 나와라. 녹음실 녹음비 낭비돼도 하는 수 없다. 나와서 30분 쉬면서 만화책 보고 딴 생각하고 이 가사 잊어먹어라. 그래서 노래 녹음 딱 시작했을 때는 밀어치고 올려치고 다 까먹어도 좋으니까 우선순위라면 허탈하다라는 느낌. 힘없이 뒤돌아서는 그대의 모습을 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연인의 등을 바라보는 그 느낌.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 이게 단순히 부호로서 끝나지 않는 이 약속과 약속, 감정의 교환, 이거를 잡는 게 노래지. 지금 너는 앵무새다 이렇게 되면 앵무새한테 우리가 이 노래를 가리키면 앵무새가 음정을 맞출지는 모르겠는데 그대 나를 위해 이건 하겠죠. 앵무새에게 있어서는 이게 그대라는 뜻도 나를이라는 뜻도 위해라는 뜻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돗개를 생각하거나 진돗개라는 발음을 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 상태에서 아무런 필요성, 이 부호와 연결되어 있는 의미를 사용할, 이 부호를 사용하는 이유가 이 부호하고 사용되어 있는 그 약속을 누군가에게 전달하거나 이미지를 떠올리거나 필요성에 의해서 하는 건데 그 필요성을 상실한 상태에서 단순하게 발음을 계속 반복하면 당연히 이 의미가 텅 비고 공허한 것처럼 느껴지고 쓸쓸하게 느껴지는 거죠. 당연한 과학적인 현상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신 거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흥미를 느끼고 그런 점들을 몸으로 느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주나 감각이 좀 있으신 모양이네요. 그런 쪽 공부해 보세요. 재밌어요. 그리고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신이 지금 혼자 생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수천 년간 연구했거든요. 그 얘기 있잖아요.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발명가가 30년을 있다가 나왔대요. 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라가지고. 그래가지고 내가 이번에 굉장히 먼 거리에서 사실 중요한 발명품은 따로 있지만 이건 내가 따로 얘기할게. 일단 이거부터 먼저 얘기해줄게. 기절할 걸. 굉장히 먼 거리에서 사람하고 사람이 얘기할 수 있는 기계를 개발했어. 저기요. 전화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헉! 정말? 그 기계가 개발이 됐단 말이야? 참. 그러면 결국은 이걸 1탄으로 뒤밀고 그 다음 본탄은 나중에 내밀려고 그랬는데 어쩔 수가 없네. 사실은 그 단계를 넘어서서 멀리서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도 개발했거든. TV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하고 사람이 같이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 우리가 고민하게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문명이 지금 같지 않았던 시절에도 그리고 살아가는 생활 패턴이나 문화가 달랐던 그런 시절에도 참으로 인류는 끈질기게 공통의 고민을 가지고 있고 오랜 기간 똑같은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왔습니다. 그거를 무조건 어디서 책 한 줄 읽었다고 해서 그게 이제 자기 것이냐 또 남의 문장을 외우고 나서 그 의미를 그냥 비판 없이 받아들이는 것도 문제겠지만 남들이 또 당대에 태어났던 당대의 석학들이 태어나서 죽어가고 막 이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연구하고 나름대로의 결론을 내렸다 실패했다가 막 이런 인류의
알미라는 거, 지혜라는 거, 지식이라는 거, 이거에 대한 그 투쟁의 역사들이 몇면이 도서관에 쌓여 있는데 그걸 내버려두고 자기 혼자 진돗개 이러면서 이건 왜 허탈해지는 걸까? 라고 고민하지 마시고 제발 책 대출 몇 권 받아가지고 연구하시고요. 외계에서 지구로 보낸 특파원이라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가끔 나의 보이지 않는 수많은 촉수 중에 몇은 보통 사람들이 느끼지 않는 미지의 영역에 걸쳐놓은 듯한 그런 생각이 든다라는 이런 부분을 어디서 어디까지 명확하게 규정을 할 것이며 그렇다면 당신이 생각하고 있는 그 촉수는 어느 부분에 해당이 되는가? 그리고 그 촉수를 느낄 때는 언제인가? 그 촉수라고 생각되는 초자연적인 현상이라고 생각되는 당신하고 같은 경험을 논하거나 그 지역이 분명히 실존한다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의 저서나 그들의 증언이나 이런 것들을 본 적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연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약 꼭 드시고요. 아이 괴로워. 막 남자들은 아픈 여자 싫어할까? 예. 아픈 사람 좋아하는 사람이 어딨어. 근데 이 문장은 이렇게 이한 줄로 얘기해서는 안 되죠. 거꾸로 아픈 여성에게 기사도를 느끼거나 또 연민의 정을 느끼거나 그런 경우가 있기도 하고요. 여성이 남성 쪽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그리고 남자 여자 꼭 무슨 뭐 연애 문제가 아니라 인간 대 인간으로서도 마찬가지. 연민의 정을 느끼기도 하는데 이런 감정들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 것이고 이게 이제 사적인 감정의 부분이냐 어떤 부분이냐라는 것들을 헷갈려 해서 이게 이제 애정과 혼동이 되거나 근데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연민의 정으로 그게 사랑으로 이어져서는 좋은 결과가 나오기가 힘들다고 하는데 그 어떤 연민의 정 또 그것이 모성애든 부성애이든 이런 것이 낳은 혼란 이런 것들이 애정이라는 감정으로 이어지고 그러한 결과들이 실제적으로 그런 애정 생활에 있어서 아무런 문제 없이 너무나 잘 살고 있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 감정의 궁합 문제와 그 사이에서 생기는 수천만 가지의 조합과 변화와 그 결과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문제인 것 같아요. 겉으로는 별로 표가 안 나는 병인데 갑상선 기능 항진이라고. 근데 그거 겪고 있는 마녀들은 알겠지만 통계적으로 이 병은 남자보다 여자에게 많이 나타나거든. 당사자는 상당히 고달프거든. 예. 여자분들한테 꽤 많죠. 어쨌거나 나 지금 대학교 4학년인데 2년 전에 알았거든. 그 병 걸렸다는 거. 그거 평생 완치가 안 되는 병이라 내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심할 수밖에 없어. 쉽게 피곤해지고 심장 박동수 무진장 빨라지고 그래서 아무래도 병이 도지면 일상생활에 지장이 좀 있지. 근데 내가 바보 같아서 내가 아파도 힘들어도 주위 사람들한테 잘 기대지를 못해. 그래서 좋아하는 남자가 있어도 다가가질 못하겠더라. 나를 좋아해주는 남자도 선뜻 받아들이기 힘들고 마음이 건강해도 몸이 아프니까 괜히 그 사람한테 피해줄 것 같고 걱정 끼칠 것 같고 솔직히 뭐 사귀는 거야 문제 없겠지. 내가 표 안 내면 그만이니까. 근데 나중에 결혼하게 되면 또 그럴 만한 상대가 생긴다면 나 아픈 거 그 사람한테 숨기고 결혼할 순 없잖아. 그치? 근데 아프다고 말하면 나 내쳐지는 건 아닐까? 평생 완치가 안 되는 병이야. 게다가 내가 딸을 낳으면 유전이 될 확률도 있다는데 그 확률이 5%건 95%건 걱정되는 건 마찬가지잖아. 나중에 내 딸이 나랑 똑같은 병으로 고생하는 거 나 죽어도 못 볼 것 같아. 죄책감에. 그리고 만약 결혼하게 된다면 남편한테도 평생 미안하지 않을까? 지금 당장 결혼할 상대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냥 걱정이 돼. 언젠가는 닥칠 상황이니까. 남자들은 아픈 여자를 싫어할까? 구운 계란에 짤막한 리플. 사랑하면 상관없다. 이런 게 달려있기도 하고요. 건강한 게 좋죠. 남자나 여자나 애나 어른이나 할머니나 할아버지나 심지어는 사람이나 짐승이나 동물이나 식물이나 다 건강한 게 좋죠. 건강한 게 좋겠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걸 이제 자신이 떠안고 살아가야 하죠. 그러면서 조심조심 하는 부분
근데 이 얘기 이제 또 나온다. 2463번째로 말씀드립니다. 이 사람의 영혼이라는 게, 마음이라는 게, 이게 형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육체라는 그릇 안에 담겨 있어서, 이 어느 한쪽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육체라는 이 그릇이 아프면, 정말 영원히 끊이지 않을 것 같은 투철한 신념과 그리고 현실 앞에서의 불굴의 의지와 이러한 것들이 육체가 깨어짐으로 해서 거기서 그 의지가 쫄쫄쫄쫄쫄쫄쫄 새해 나가가지고 몸이 아프고 장기간 고생을 하고 나니까 나중에 보니까 왜 이렇게 나약해졌노 사람이.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붙잡으면 그냥 일단 하소연이나 신세 한탄부터 시작하고 저게 옛날에 내가 알던 그 굳센 의지를 가지고 있던 그 사람이었던가 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고, 거꾸로 그냥 착하고 나약해 보이고 그리고 뭐 이렇게 의지력이 강한 그런 타입은 아닌 것 같이 보였는데 몸이 아프고 이 육체의 문제와 투쟁해야 되는 그 점에서 선전포고를 하고 덤비면 정말 옆에서 감탄스러울 정도의 의지를 보여주는 그런 거꾸로의 경우가 있기도 하고요. 예를 들면 우리 누나 뭐 이렇게 독종 스타일의 막 이런 성격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아기 날 때 보니까 애 낳는다는 게 그 안에서 수천만 가지의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근데 이제 모성애 발동했잖아. 이제 임신했으니까. 그러니까 아기 살리고 아기 낳아야 되잖아요. 와, 여기서부터 이제 투쟁으로 들어가는데 이건 뭐 저 따위는 근처에도 따라갈 수 없는 이 후광의 오라가 주위에 돌풍을 치면서 내 애새끼 내가 보호하겠다라는 이 모성애의 그 돌풍이 주위에 오라를 만드는데 주위에다가 정말 이렇게 팔 집어넣으면 내 팔이 통째로 잘려나갈 것 같은 그 태풍이 와 주위를 감싸는데 살벌하더라고요. 근데 몸이 아프고 이렇게 되면 자기가 자기 연민에 빠지면서 그러면서 이 자기가 자기 마음을 갉아먹는 경우가 있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상대방이 갑상선 기능 항진을 당신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아직까지 거절당한 경험이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 또 그런 이야기를 정말 털어놓고라도 나를 받아들여 주었으면 하는 사람을 아직 만난 적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또 지금 그런 입장이라면 앞으로 만나고 싶은 사람도 그런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그런 점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같은 입장에서 도와주고 싸울 수 있는 그런 남자가 실제적으로 그런 남자가 필요하기도 하지만 그런 남자를 사랑하시게 될 거예요. 자기 입장이 그러면 또 그런 점이 간절히 필요한 부분이고 또 내가 간절히 원하고 간절히 하던 그 부분을 가지고 있는 남자를 만나게 되면 그게 사랑하는데 굉장히 많은 엄청난 포인트로 작용을 하게 되죠. 뭐 그거야 운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병이야. 자기가 물론 부주의해서 걸리는 병도 있지만 유전적으로 걸리는 그런 병도 있고 저만 해도 웃기잖아요. 그 갑상선 기능 항진은 주로 여성들한테 나타난다. 여성들한테 나타나는 병들 뭐 골다공증도 남성들보다는 여성들 쪽으로 훨씬 많이 나타나죠. 또 나이도 노년에 이르러서 이제 갱년기 이후로 가면은 여성들이 골밀도가 낮아지면서 골다공증, 그래서 뼈대가 약해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죠. 제가 골다공증인데 나이 30대의 남성이 골다공증을 앓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근데 뭐 그것도 조심하면 되는 병이거든요. 제가 운동 열심히 하고 약 투입해주고 그러면 아직까지 뭐 이렇게 노년에 이른 나이가 아니니까 그렇게까지 걱정 안 해도 된다고. 근데 참 신기하다고 어떻게 이런 증세가 나타나서 그럼 아마 의사 선생님이 뭐 유전적일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유전으로 받았던 엄마한테 유전을 받았던 그렇다고 그거 가지고 원망스러운 마음은 안 들던데 또 유전적인 게 아닐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남아선호 사상에서 그것 때문에 아기를 성별을 간별을 해서 낳는다든가 이런 점들이 이제 고쳐져야 될 점이기는 하지만은요. 유전적으로 어떤 결함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 이 인류가 유전자에 대한 지식들을 확보를 하고 뭐 줄기세포 무슨 배아세포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서 유전적인 결함을 치료하고 이런 기술이 다 완성되기 이전이라도 그 반성유전, 한성유전, 유전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자, 이런 커플의 조합일 경우에 딸에게서는 이런 유전 형태가 나타나는데 아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럴 경우에는 인도의적인 차원에서 이들 부부가 자녀를 갖지 말고 살라고 그럴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유전적으로 어떠한 일이 나타날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어떤 양심적인 가책이나 이런 것들을 무릅쓰고 또 아무런 계산이나 대비 없이 아기를 낳으라고 그럴 수는 없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고의적으로 태아의 성별을 골라서 낳도록 해주거나 의료적인 기술로 그렇게 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뭐 우린 이번에 아들이 필요한데 이번엔 딸이었으면 좋겠죠. 뭐 이런 차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인간이 누군가 다른 배우자를 만나고 그 사이에서 사랑의 결실로 또 결혼이라는 제도가 아니더라도 그 인간과 인간의 만남의 결실로서 자녀를 생산을 하고 그런 것들이 세대를 이어나가고 이런 것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않고 독신으로 살면서도 행복한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행복에 있어서의 필수적인 그런 요소이기 때문에 너무 먼저 컴플렉스 갖지 마세요. 그리고 너무 먼저 결론 내리지 마시고 너무 먼저 물러서지 마세요. 갑상선 기능 항진 앓고 있는 사람들 숫자 이렇게 주위에 보면 꽤 많고요. 조심조심 하면 됩니다. 조심조심 하면 되고 지금 구체적으로 수치가 얼마인지는 제가 모르니까 어느 정도 상태인지는 모르겠는데 아직 그 나이에서 발견된 거면은 그 수치 때문에 뭐 엄청나게 고통을 겪고 있는 상태는 아닐 걸로 예상되고 물론 고달프다는 거는 이해가 가요. 잠도 남보다 많이 자야 되고 그리고 무리해가지고서 몰아가지고 막 48시간 72시간 철야 작업하고 그런 직업 가진다는 거 사실 힘듭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하루하루를 원만하게 순탄하게 꾸준히 할 수 있는 그런 쪽의 생활 쪽으로 꾸려가야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런 거?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난다면 갑상선 기능 항진이 문제가 될까? I don't know. 그건 사람마다 다르고 또 누군가 내 친구가 있는데 야 내가 누군가 여자를 만났는데 이 친구가 꽤 마음에 들었는데 갑상선 기능 항진 뭐 이런 몸에 결함이 좀 있는 모양인데 나는 이거 알면서 우리 어머니한테 우리 집 며느리 이렇게 몸약한 친구 데리고 왔어요 라는 말 못하겠다 라고 얘기한 사람도 있겠죠. 그걸 또 비난할 순 없잖아. 결혼이라는 건 또 당사자만의 문제만은 아니니까.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세상 누가 뭐라 그러든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신체적으로 어떤 결함이 있든 어떤 문제를 안고 있든 아프면 내가 고쳐가면서 내가 데리고 살 테니 니들은 한마디라도 입 열면 전부 그냥 확 이런 사람도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그랬대.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등치가 그렇게 큰 편이 아닌데요. 그러니까 집안은 대가족 대식구에다가 엄청난 양의 노동량과 시동생들이 쫙 기다리고 있는데 저렇게 조그만 여자애를 데리고 와가지고서 어떻게 집안 며느리를 삼을 수 있겠냐고 집안 윗 어른들 반대가 좀 있으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멘트가 아파도 내가 고쳐가면서 내가 데리고 살 건데 왜들 그러시느냐 계속 말씀하시면
신체 상층부 안면 있는 부분에 언어 표현하는 부분 쪽에 제가 물리적 공격을 가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말을 폭언을 날렸다고 하더라고요. 타입이야, 타입. 그러니까 나중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정말 나를 받아들여 주었으면 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또 이런 자기가 생각할 때에 신체적으로 자기가 앓고 있는 지병 이런 게 있을 때 과연 괜찮을까 하는 문제는 2차적인 고민이에요. 2차적인 고민이고요. 진짜 지금까지 제가 떠든 얘기는 다 안 들으셔도 되는데 이 얘기는 정말 들으셔야 돼요.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문제가 아니고요. 이 병을 앓고 있다라는 컴플렉스 때문에 얼굴에 줄이 가면 남자는 그건 싫어해요. 얼굴에 줄 간 여자를 좋아하는 남자는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얼굴에 줄이 간 남자를 좋아하는 여자도 없을 거예요. 알죠? 만나보면 얼굴에 줄 쫙 가가지고 저기 머리 위에 유령불 켜져 있는 거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자 봅시다. 내가 여기 영숙이 826호하고 연애를 하고 있는데 우리 마누라 716호잖아요. 내가 800이면은 바가지 이렇게 겠다. 영숙이 650호하고 연애를 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비슷한 경험도 있었어요. 650호하고 연애를 하고 있었는데 650호가 그러는 거예요. 오빠 나는 몸에 이런 병이 있어가지고 어릴 때부터 요런 거는 내가 절대로 하지를 못했다. 아주 치명타다. 그래서 치명타는 야 그러면 너는 사람 왕창 몰려있거나 시끌벅적하거나 모르는 사람들 우르르 몰려있거나 이런 데만 피해 다니면서 그냥 안면 있는 사람들하고 차분하게 이렇게 살아가도록 하면 되는 거 아니니. 그런 데가 네가 그렇게 두렵다면 괜찮아. 내가 어느 날 갑자기 나이트에서 전화해가지고 막 수천 명 어디서 놀고 있는데 야 일래 튀어라. 이걸 너랑 못한다는 거밖에 없잖니. 괜찮아. 자, 이 선에서 넘어가면 돼요. 근데 영숙이 650호가 그럼 뭐 대인공포랄까 광장공포랄까 이런 걸 가지고 있었다고 해봐요. 그런데 나랑 둘이 있을 때는 그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근데 30분에 한 번씩 이러는 거야. 오빠 이런 여자 만나서 어떡해 미안해. 30분 뒤엔 또 그러는 거야. 나도 내 인생 이런 인생 아니었으면 막 이러는 거예요. 처음에는 보듬을 수 있죠. 처음에는 안을 수 있죠. 근데 문제는 이 여자가 어떠한 지병이나 어떠한 결함을 가지고 있다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게 컴플렉스가 돼가지고 컴플렉스 덩어리가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자기가 자기를 괴롭히는 상태로 돌면 남자가 그걸 감당하기 힘들어요. 여자 쪽에서 남자를 볼 때도 마찬가지. 예를 들어서 그리고 제가 왼쪽 귀하고 오른쪽 귀의 청력이 달라요. 왼쪽 귀가 오른쪽 귀보다 훨씬 약한데 그건 아시죠? 무대 위에 왜냐하면은 기타 앰프가 항상 왼쪽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평생을. 그래서 왼쪽 고막 기능이 훨씬 약한데 그냥 예를 들자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예를 드는 거예요. 더 불편한 예를 들면 신체적으로 정말 불편해서 저의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장애 축에도 들지 않는 이런 것보다 더 무거운 짐을 짊어지신 분들한테 신뢰가 될까봐 그냥 이런 말도 안 되는 예를 들어보는 건데 제가 영숙이 711호 보고 그랬어요. 오빠가 비록 왼쪽 청력이 오른쪽보다 약해서 믹스다운 할 때 왼쪽 오른쪽하고 밸런스가 균형이 틀려서 야 지금 왼쪽 스피커하고 오른쪽하고 균형 맞냐라는 건 남한테 물어봐야 되는 그런 처지지만 그렇지만 꿋꿋하게 이거 극복하고 너랑 잘 해볼 거니까 오빠 믿어다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저기 내가 얼굴에 줄 쫙 가가지고 왼쪽 청력이 오른쪽보다 약해. 그런데 넌 날 받아들일 수 있어. 막 처음부터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한 번은 그런 데에서 연민의 정을 느낄지 몰라요. 근데 다음날 아침에 자기가 뭐라 그러지도 않았는데 거주망태가 돼가지고 술 먹고 들어왔다? 그런데 푹 자빠진 다음에 나는 왼쪽 꼬막이 막 이러면서 자기 혼자 쓰러져가지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뭐라고 누가 아무도 안 그랬는데. 근데 이게 매일매일 되풀이 된다고 생각해봐요. 사람이 미치지.
그러니까 갑상선 기능 항진증을 가지고 있는 여자분을 포용하면서 몸이 약할 수도 있고 체력이 급격히 떨어질 수도 있고 집안에다가 약간의 상비약하고 이런 것도 대비해 놔야 되고 이런 거를 감당할 의사가 있는 남자들은 세상에 천지에 널리고 널렸어요. 그것도 병의 종류나 이런 것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정도 차등이 있지만은요. 그 정도면 충분히 사랑으로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지역이지만 나 자신이 자꾸 그것에 대해서 되풀이할 때, 나 자신이 컴플렉스를 가지고 물러설 때, 나 자신이 그것 때문에 안 된다라고 생각할 때, 그렇다면 당신의 문제는 당신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이유가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아니고 당신이 그로 인해서 뭉쳐서 그것도 세월이 되면서 그 컴플렉스 위에 막 먼지 덮이고 2중 3중으로 뒤틀리고 꼬이고 막 이렇게 돼서 그 컴플렉스가 당신을 딱 가로막게 되는 거예요.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가로막게 되는 게 아니고 세상에 그거보다도 더한 육체적인 고통이나 결함이나 장애나 이런 것들을 딛고 사랑하고 결합하고 노력하고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상대방의 컴플렉스가 나는 허벅지가 굵고 이런 컴플렉스 말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생긴 심각한 이 두 사람 사이의 연결고리나 이 행복 그리고 지금 당장 내가 못하는 것 말고 할 수 있는 것마저도 가려버리는 이런 무서운 게 컴플렉스거든요. 사람이라는 게 내가 지금 당장 못하는 것보다는 내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걸 하면서 행복해하면서 못하는 걸 할 수 있을 방법이 없을까 하고 욕심을 내면서 이렇게 사는 게 사람인데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내버려두고 못하는 것만 쫙 나열하면서 한탄에 잠겨 산다면 누가 그런 사람하고 사랑을 하고 같이 살고 싶어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괴물덩어리 컴플렉스를 만들어내지 마시도록 지금 상황에서는 아직 그런 정도로 잘한 건 아니고 그냥 마음속에 속상해 하시는 정도인 것 같거든요. 근데 조금 더 떳떳하게 허리를 펴고 그리고 괜찮아 할 수 있어 라고 의지를 가지고 얼굴에 밝은 표정을 지으면 그렇다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때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고 또 유전적으로 애기한테 이게 유전이 될 수도 있고 그러면 난 애기한테 미안해서 못 살아라는 그런 것도 제가 아까 그런 뭐 반성유전, 한성유전 이런 유전 종류에 따라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에도 존재하지만 유전자 치료를 통해서 앞으로 그런 것도 과학이 발달되고 점점 개선될 문제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리고 갑상선 기능 항진증 앞으로 10년 정말 10년 아닐지 몰라요. 두 자리 숫자가 아닐지 몰라요. 10년 안쪽으로 하루아침에 치료제가 개발돼서 그것도 약 한 알, 주사 한 방 이걸로 치료되는 시절이 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기 낳는 것도 말이에요. 이런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세븐12인가 길에 편의점 가가지고서 아기 박스 하나 주세요 그래가지고 집에서 박스 사와가지고 이거 220볼트야 110볼트야 그리고 꽂은 다음에 그리고 둘이서 거기서 이제 이 수정란 둘이 같이 만들어가지고 여보 이렇게 하면 아기 생기는 거야. 매뉴얼에 나와 있잖아 3페이지야. 그 스위치 누르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해서 집에서 아기 하나씩 만들지도 몰라요. 10년 내로. 그리고 시각적으로 이제 뭐 라식 수술을 해야 되거나 이런 거 가지고 있는 거 편의점 들려가지고 눈알 하나만 주세요. 아니요 왼쪽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척 받아 끼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될지 몰라요. 지금 현재 우리가 인류가 가지고 있는 과학 기술이나 의술이나 이런 것의 한계는 물론 아직도 멀고도 멀었지만 그렇다고 해도 계속 많은 사람들이 연구하고 노력하고 해결책들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병을 앓고 있는 거, 몸이 괴롭고 힘들고 다 이해해요. 불편하다,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 이해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에 앉아가지고 물론 더
불편함을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는 까부는 얘기밖에 안 되니까 죄송하지만요. 자동차에 앉은 상태에서 앞자리에 앉아서 뒷자리에 있는 사람한테 몸을 돌리지 않고 물건을 건네줄 수가 없어요. 팔이 빠져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뒷자리에서 물건을 건네달라고 얘기하면 완전히 180도로 뒷사람을 향해서 몸을 돌린 상태로 물건을 건네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팔을 이렇게 휙 돌려가지고 자 했다가는 어깨가 이렇게 빡 빠져버려요. 불편해요. 하지만 조심하면서 익숙하면서 살아야 되는 그런 상태. 뭐 뼈에 대한 거? 제가 보니까 몸에다가 병을 한 11가지 정도를 달고 살더군요. 따져보면 그런 사람들 많아요. 조심하는 거에도 익숙해지고 그리고 참고 견디고 그러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남들은 잘 몰라도 뭐 공연할 때 복장 안에다가 무릎에다가 무릎 관절 받치는 걸 2중 3중으로 배치해서 옷을 입고 뭐 그렇게 하면서 공연하는 거고 그러면서 내가 무대 위에 올라가서 사실은 1시간이 지나기 시작하면은 내 무릎이 내 체중을 견디지 못한다라는 거를 얼굴 표시에다가 내면서 노래 부를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렇지만 어느 날 내가 정말로 앉아서 노래를 불러야 하는 그런 시절이 온다고 하더라도 그때 가서 고민할 일이지 내가 그걸 얼굴에 죽상 이렇게 피면서 언젠가는 내가 서서 노래를 못하는 날이 올지도 몰라 이러면서 그럴 순 없잖아요. 자, 일단 표정 피고 컴플렉스라는 거대한 괴물 덩어리를 마음속에 만들지 마시도록. 그리고 정말 감탄스러운 것은 우리가 볼 때에 정말로 중증의 신체적인 장애를 가진 그런 분들도 그것을 심적으로 이겨내고 그 컴플렉스라는 괴물 덩어리를 마음에서 떨쳐내고 밝은 표정을 하고 살아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마음속에 왜 그걸 완전히 떨쳐냈다라고 우리가 어떻게 장담할 수 있겠으며 그 마음속에 심적인 괴로움이나 외로움이나 그런 것도 그분들은 왜 없겠어요. 그렇지만 더 힘든 상황 이겨내고 그 괴물 덩어리들을 떨쳐낸 그런 용기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싸우고 있는 분들이 있고 갑상선 기능 항진증과의 싸움보다 더 어려운 그런 것들로 인해서 생기는 컴플렉스 덩어리와 소심함으로 자신을 몰고 가지 않으시도록 그것이 훨씬 더 싸움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라고 감히 장담합니다. 남은 시간 노래 들려드리면서 오늘 좀 놀아본 오빠의 미심쩍은 상담소 여기서 마칠게요.